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산골 마을에 참으로 독특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의 철학을 전하려 했었지만 그저 딱딱한 기록만으로는 아이들이 관심을 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곡이이 이기호발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스승님은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작은 수업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고명한 유학자 율곡이이의 이기호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주제였기에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내야 했지요. 이 스승님은 자기 앞에 놓인 한 그릇의 비빔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의 이 비빔밥 속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이걸 통해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보렴. 스승님은 곧 비빔밥의 재료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밥알이 바로 이 밥알 하나하나에는 이 비빔밥 전체의 맛과 모양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그렇지 않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은 다시 김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김치는 김치는 발효하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아주 신기하게도 자체의 독특한 향과 맛을 만들어내면서 비빔밥의 맛을 변화시켜주지. 이게 바로 기의 특징이란다. 아이들은 스승님의 설명에 점점 빠져들었고 스승님은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봐라. 이 비빔밥은 밥알과 김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밥알들이 있기에 김치가 더 빛나고 김치가 있기에 밥알이 더 맛있어지지. 이 밥알의 존재와 김치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란다. 이게 바로 이기호발, 즉 이와 기의 상호작용이지. 스승님은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잘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우리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는 바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완성되는 것이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슬픔, 그리고 모든 변화는 바로 이와 기의 상호작용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스승님은 비빔밥 한 그릇을 통해 율곡이이의 이기호발설을 쉽게 풀어내었고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비빔밥을 먹을 때마다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깊은 철학적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가며 모두의 입가에 미소와 함께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율곡이이의 난해한 이론도 이렇게 맛있는 설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니 철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맛있는 것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삶 속에서 빛깔을 발한다는 것을 이 스승님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학과 고대 이야기가 어우러진 시골 마을에 칸타나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칸타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 이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했죠. 어느 날 그는 사람들에게 이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에 작은 무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선보일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초대했습니다. 무대 위 칸타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그는 말했다. 이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숫자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두가 숫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주민들은 숫자로 인사하고 숫자로 음식을 주문했으며 숫자로 대화를 나눴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어요. 모든 숫자들은 매일 저녁이 되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모여서 더해지는 전통 말이죠. 그날 숫자 7과 숫자 5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숫자는 매우 친했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칸타나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7과 5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각각의 수가 주는 의미를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라는 숫자였죠. 이 새로운 숫자는 단순히 두 숫자의 합을 넘어서 숫자 마을에 평화와 조화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칸타나는 청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숫자의 합일까요? 아니죠. 단순히 7과 5가 서로에게 기댄 것보다 더 큰 무언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도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선언적 종합 판단입니다. 경험을 넘어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 말이죠. 사람들은 칸타나의 이야기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으며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서 새로운 선언적 종합 판단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칸타나는 그렇게 마을의 지식을 전한 이야기꾼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칸타나는 칸트의 철학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면서도 재미있는 설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철학이 단지 어렵고 머리 아픈 개념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하 긴 날에 푸르게 우거진 숲속에서 한 작은 도토리가 있었다. 이 도토리는 주변의 다른 도토리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운명에 대해 늘 궁금해했다. 우리가 이렇게 작고 둥글게 생긴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도토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의 이름은 테오 였고 그는 꿈을 꿨다. 그 꿈은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한 멋진 참나무로 자라는 것이었다. 테오는 늘 나는 언젠가 꼭 참나무가 되고 말 거야 라며 다짐을 하곤 했다. 물론 다른 도토리 친구들은 테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 중 다수는 떨어진 뒤 동물들에 의해 쑥쑥이라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거나 인간들이 숲을 찾을 때 우연히 밟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테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기억하며 자연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그에겐 두려움보다 목표를 향한 열정이 더 강렬했다. 어느 날 테오는 바람의 힘에 의해 커다란 갈퀴 달린 발톱을 가진 늙은 까마귀의 부리에 실려 먼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자신의 새로운 자리에서 무엇인가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토양이 비옥했고 햇빛도 넘쳐났다. 테오는 자신이 드디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고 테오는 땅 속에서 작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토양에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다. 그의 몸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고 점차 줄기와 가지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테오는 자신이 참나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테오는 목표를 향한 열망으로 모든 역경을 견뎌냈다. 몇 해가 지나고 테오는 이제 힘차고 웅장한 참나무가 되었다. 그가 꿈꿔왔던 만큼 높이 솟아올랐고 숲속의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도 우뚝 서 있었다. 그의 가지에는 다시금 도토리들이 맺혔고 그 중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을까? 하고 묻는 어린 도토리들도 있었다. 테오는 자신이 걸었던 여정 과목적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목적을 찾아가야 해.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의 이치를 믿어보렴. 테오의 이야기는 숲속 모든 도토리들에게 전해졌고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각자 자연 속에서 새로운 목적과 가능성을 찾아 주어진 존재의 이유를 실현해 나갔다. 테오의 여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었으며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과연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리고 숲속의 모든 생명체들은 비록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네 번째 이하 긴 날 옛적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철학자 존 텔럼이 살고 있었습니다. 존 텔럼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지혜는 멀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러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인근 마을에 새로운 놀이동산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이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이동산의 소문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이동산에는 무려 최첨단 기계와 가장 현대적인 놀이기구가 있지만 방문객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텔럼은 이 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원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놀이동산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놀이동산에 도착한 존 텔럼은 온갖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타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대관람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설레는 사람들 모두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놀이기구에서 내리고 나서는 금방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존 텔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놀이동산의 한편에 작은 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점점 그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존 텔럼은 강좌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논하면서 쾌락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이고 도덕적인 쾌락이 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느끼던 일시적인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만족감이 그 강의를 통해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잠시 동안만 쾌락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 텔럼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쾌락 의향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질적 쾌락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놀이기구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도 좋지만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더 많은 강좌와 토론을 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웃고 배우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이동산은 여전히 인기를 끌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 텔럼의 철학 강좌와 토론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더욱 의미 있는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놀이동산의 별명은 쾌락의 시작점이 아니라 행복의 발견으로 바뀌게 되었고 존 텔럼은 자신의 철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보여준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